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72세 김은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점차 집안의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것이 제 72년 인생의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허리가 굽어져도 제 하루는 변함없이 시작되었어요. 또 하루가 왔구나. 거실로 나온 저는 어젯밤 손주들이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45년 전 20살 새댁이었던 제가 처음 이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는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남편 도현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에서 아들 민수를 낳고 키웠고 밤낮 없이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도현이 새벽 일찍 나가는 날이면 도시락을 싸주며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하던 제가 있었고 퇴근 후 지친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속삭이던 따뜻한 저녁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침 언제 해줘요? 11살 손자 지훈이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학교 가기 전 아침을 챙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라. 저는 서둘러 밥을 하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였어요. 하지만 지훈은 한 숟가락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짜. 엄마가 해주는 게 더 맛있어. 서연이 해주는 아침이라고. 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느리 서연이 아침을 차려준 적이 언제인가요? 항상 어머님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9살 손녀 지아가 졸린 눈으로 나타났어요. 할머니, 오늘 준비물 챙겨줘야 해. 엄마가 어제 깜빡했대. 무슨 준비물이냐? 색종이하고 풀이랑. 뭐였지?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지아는 다시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곧 서연의 귀찮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께 물어보라고 해. 나 아직 졸려. 저는 아이들 가방을 뒤져 알림장을 찾았어요. 오늘은 미술 시간에 필요한 재료들이 적혀 있었어요. 다행히 집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오전 8시 아이들을 등교시킨 후 제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젊었을 때는 이 모든 일들이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상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점심 뭐 해주실 거예요? 오전 10시쯤 서연이 나타났어요. 영어 강사인 그녀는 오후에 학원에 나가기 전까지 집에 있었지만 집안일은 거들지 않았어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하는데. 아, 그럼 밥도 많이 해주세요. 민수 아빠 오늘 출근 늦게 한대요. 서연은 그 말을 마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묵묵히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어요. 45년 전 20살 새댁이었을 때도 30년 전 아들 민수를 키우느라 바쁘던 시절에도 15년 전 남편이 암 투병을 하던 때에도 이 부엌은 제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어요. 그때는 가족들이 엄마 덕분이야.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밥이 저절로 생기고 옷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집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처럼요. 점심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맛있네요. 민수가 인사치레로 말했어요. 맛있긴. 어제도 된장찌개, 오늘도 된장찌개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최선을 다해 만든 음식이었는데요. 그럼 뭘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서연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제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또 하나 새겨졌어요. 오후 3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배고파. 간식 뭐 있어? 아이들은 저를 보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았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과일과 우유를 내어주었어요. 고마워, 할머니.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도 잠시였어요.
아이들은 간식을 먹자마자 각자 방으로 들어가 게임을 하거나 TV를 봤어요. 숙제는 했니? 나중에 할 거야. 학원 준비는? 엄마가 챙겨줄 거야.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간식을 주는 사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저는 다시 부엌에 섰어요. 온 가족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어요. 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라왔고 정성껏 양념을 재워두었어요. 2시간 동안 끓이고 졸인 갈비찜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외식하고 들어갈게요.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부엌에는 이제 막 완성된 갈비찜이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정성껏 고른 갈비, 정성껏 끓인 육수, 정성껏 만든 양념.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갑자기 저는 갈비찜 냄비를 바라보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어요. 미리 연락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건만 가족들에게 제 시간과 노력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 갈비찜을 먹었어요.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이었지만 혼자 먹으니 입에서 모래가 씹히는 것 같았어요.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가족들이 반찬 없나? 라고 물을 때 내어주기 위해서요. 밤 10시 외식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은 각자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부엌에 남겨진 갈비찜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가족의 중심에서 구석으로 밀려난 것이요. 언제부터 제 존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72년의 인생. 그중 절반 이상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보이지 않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없으면 집이 무너지지만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저는 차가워진 찻잔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찻잔에 비친 제 얼굴은 너무나 지쳐 보였어요. 며칠 후 금요일 저녁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그녀의 손에는 여행 가이드북과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주도 펜션 예약 사이트가 켜져 있었어요. 여보, 애들아. 거실로 나와봐.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껏 들뜬 어조였어요. 무언가 좋은 소식이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실로 나왔고 지훈과 지아는 각자의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저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거실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서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짜잔! 다음 달 첫째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가요. 애들 여름방학도 시작되고 여보도 휴가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와, 진짜? 지훈이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어요. 제주도? 바다 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지아도 손뼉을 치며 흥분했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서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들뜬 상태가 되었어요. 지우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라며 이미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고 지아는 수영복 사야 해, 새 수영복. 이라며 방방 뛰고 있었어요. 민수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가족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면 좋겠다. 맞아요. 이번 기회에 가족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많이 만들어요. 서연이 펜션 사진들을 넘겨가며 보여주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들뜬 대화 속에서 저만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로 다른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펜션도 엄청 예쁘네. 바로 앞이 바다고 수영장도 있어. 민수가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렇죠? 리뷰도 다 좋고요. 아, 그리고 렌터카도 빌려서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어요. 성산 일출봉, 우도 섭지코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 정말 많아요. 서연은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평소에는 무뚝뚝했던 그녀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었어요. 엄마, 그럼 며칠 동안 가는 거야? 지아가 물었어요. 3박 4일 정도 생각하고 있어.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오면 딱 좋을 것 같아. 와, 4일이나. 지훈이 환호했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저에게는 말을 걸지 않는 걸까요? 민수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그는 제가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대화가 잠시 멈췄고 서연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서연은 잠깐 당황한 듯 민수를 바라보더니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어머님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힘들다고. 네, 제주도가 생각보다 많이 걸어야 하는 곳이 많아요. 한라산 같은 데도 올라가야 하고 해변가도 모래밭이라 걷기 불편하시잖아요. 게다가 어머님 무릎도 안 좋으시고. 서연의 말은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르게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요. 7월 제주도는 정말 뜨거운데 어머님 같은 연세에는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혈압도 오르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맞긴 하네. 어머니, 더운데 가시면 힘드실 텐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아직 아무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펜션도 계단이 좀 있어요. 짐 들고 오르내리기 힘드실 것 같은데. 서연이 덧붙였어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걷기 힘들어? 평소에 시장도 잘 다녀오시는데? 그건 가까운 데고 제주도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 거야. 서연이 재빨리 설명했어요. 지아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할머니, 비행기는 탈 수 있어? 무섭지 않아? 제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아이들마저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웃으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가서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흑돼지도 사와서 어머님께 드릴게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하자. 민수가 동조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푹 쉬시고 우리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제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 같았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제 의견을 물어볼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 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이 떨림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죠? 저희가 없는 동안 심심하시겠지만. 서연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지내는 것쯤은 할 수 있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 짐 싸는 것부터 준비해야겠다. 지훈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수영복이랑 선글라스도 사야 해. 지아도 따라서 외쳤어요. 아이들은 다시 들뜬 상태가 되어 여행 계획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민수와 서연도 펜션 예약과 항공편 예약 이야기로 바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제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행복한 여행 계획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저는 찬물 한 컵을 마시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어요. 가족여행.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제가 가족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어디를 가든 엄마도 같이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가족여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가족의 중심이 저였고 제가 빠지면 여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없어도 가족은 완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없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렌터카는 중형으로 빌릴까요? 우리 넷이면 충분하죠? 그래, 넷이니까 중형이면 돼. 넷이라고요. 제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아이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지아가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 지아에게 건네주었어요. 지아야, 할머니가 제주도에 같이 가면 어떨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손녀에게 물어보았어요. 지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걸음이 느려서 재미없을 것 같아. 그리고 할머니는 바다에서 수영도 못하잖아. 아이의 솔직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에게는 아기가 없었지만 그 말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면 엄마가 할머니 챙기느라 바빠질 것 같아요. 엄마도 쉬고 싶어 할 텐데. 지아는 물을 다 마시고는 다시 거실로 뛰어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챙기느라 바빠질 것 같아.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아이들까지 알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서연이 출력해 놓은 제주도 여행 계획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계획표를 들여다보았어요. 3박 4일의 완벽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것이 자세히 계획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를 위한 자리는 없었어요. 저는 계획표를 다시 탁자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향했어요. 방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과 외로움이 저를 덮쳤어요. 나는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45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여행에서조차 제외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제주도 여행 계획 이야기가 끝나고 집안이 조용해진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귓가에는 아직도 가족들의 들뜬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넷이면 충분하죠? 서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넷이라고요. 이 집에 5명이 살고 있는데 가족 여행을 갈 때는 넷만 세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1시간이 넘게 뒤척이다가 저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가장 아래 칸 제일 깊숙한 곳에 간직해둔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 도현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신혼 때 찍은 것이었어요. 25살의 도현이와 20살의 제가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여보.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요. 저는 사진 속 도현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시절에 저희는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배가 불러온 저를 도현이가 뒤에서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도현이의 손은 제 배 위에 포개져 있었고 저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를 가졌을 때예요.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도현이는 매일 밤 제 배에 대고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아빠가 왔다, 우리 아들아 하면서 태담을 나누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앨범을 넘기면서 저는 저희 가족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보았어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첫걸음을 뗐을 때, 유치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민수가 7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인데 민수가 저와 도연이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었어요. 그때는 내가 엄마였는데 지금은 그냥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도현이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몸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당신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요? 은수가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잖아요. 도현이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도현이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떠난 후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처지가 될지를요. 당신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요? 나 혼자 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5년 전 도현이가 떠난 후 저는 계속 참고 견뎌왔어요. 가족들에게 슬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어요. 있어도 없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앨범을 덮고 저는 침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도현이가 남겨둔 예금 통장과 제 명의의 부동산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보니 2억 8천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도현이와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땅 서류도 있었어요. 도현이가 나중에 여기에 작은 집 짓고 살자며 사둔 땅이었어요. 지금은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총 3억 3천만 원. 저는 중얼거렸어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아들이 편하게 집도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되고 가족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을 제가 살아있을 때 저를 위해 쓰겠다고요.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시골 땅을 처분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조용히 매매 계약을 진행했어요. 할머니, 이 땅 처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중개업소 직원이 물었어요. 나이 들어서 관리하기 힘들어서요. 현금이 더 필요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제 자유를 위해서요. 땅이 팔리자 통장에는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이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이체했어요. 혹시 가족들이 알아챌까 봐서요. 그리고 조용히 여행사에 갔어요. 남해안 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예전에 도현이와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 근처였어요. 이쪽은 조용하고 물가도 저렴해요. 그리고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행사 직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곳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보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어요. 언제부터 머물 예정이세요? 곧. 아마 이번 주 안에 갈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날에 맞춰서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제가 없어도 한동안 모를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제가 결정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오니 서연이 거실에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캐리어 2개가 펼쳐져 있고 아이들 옷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냥 산책하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 저희가 여행 가는 동안 심심하시겠지만 그래도 편히 쉬세요. 서연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도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해볼게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게요. 저는 사진 속 도현이에게 약속했어요.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여행 떠나는 날 아침 가족들은 분주하게 짐을 챙겼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할머니, 저희 잘 놀고 올게요. 지아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인사였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어요. 택시가 사라진 후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어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는 버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에서 내린 순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45년 전 도현이와 신혼여행 왔던 그 바다와 똑같은 냄새였어요. 그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해방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온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게스트하우스군요. 전화로 예약했던 바다소리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아담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여기 공기 좋고 조용해서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제가 머물 방은 2층 끝자리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어요. 짐을 풀고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72년 살면서 이렇게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벌써 몇 분의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김은숙이라고 해요. 아, 반가워요. 저는 박철수예요. 여기 토박이거든요. 이쪽은 이영순 할머니, 강만식 할아버지. 순식간에 4~5분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은숙 씨, 혹시 낚시 해보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일부터 저희랑 같이 해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제안이었어요. 집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같이 하자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요. 그날부터 저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바닷가 산책, 오전에는 낚시, 오후에는 마을 텃밭 일을 도와드렸어요. 은숙 씨 손이 참 빠르네요. 서울에서도 농사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이영순 할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그럼 우리 텃밭에서 같이 채소 키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재미있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어요. 이분들은 저를 필요로 해주셨어요. 짐이 아니라 동반자로 여겨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이곳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은숙 씨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마음이 참 편해졌어요. 가족들이 그리울 텐데.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그 같은 시간 제주도에서 돌아온 우리 집 식구들은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님? 주무세요?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 어디 갔지? 지훈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산책 나가신 거 아냐? 지아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겨둔 편지를 발견한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서연이 편지를 읽고는 짜증부터 냈어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앞섰나 봐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누가 저녁해요? 서연이 냉장고를 열어보며 투덜거렸어요. 그 첫날 밤부터 집안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보, 몇 시야?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는데. 서연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평소 제가 깨워주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반이었어요. 빨리 일어나. 늦었어. 서연이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엄마 아침은? 지훈이 졸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침은 무슨 빨리 씻고 학교 가. 서연이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항상 아침 해줬는데 지아가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얘기하지 마. 빨리 준비해. 결국 아이들은 굶은 채로 학교에 갔어요. 지우는 1교시에 지각까지 했어요. 민수도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회사에 도착했어요. 과장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동료가 물었어요. 아, 집에 좀 일이 있어서 민수는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혼자 남은 서연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이걸 언제 다 해? 서연이 쌓인 빨래 더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시어머니가 매일 하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이 이걸 다 혼자 하셨다고. 서연이 중얼거렸지만 곧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집에만 계시니까 할 일이 이것밖에 없잖아. 나는 일도 해야 하는데. 수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또 라면이야? 지훈이 불평했어요. 그럼 내가 해볼래? 서연이 화를 냈어요. 할머니는 매일 다른 음식 해줬는데 지아가 투덜거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만 찾지 말고 엄마도 좀 도와줘.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이들은 점점 기운이 없어졌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엄마가 자꾸 화를 내니까 집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었어요. 목요일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민수가 물었어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해? 어머님은 언제 돌아오시는 거야? 서연이 울먹였어요. 그러게. 어머니가 연락을 안 받으셔. 잘 지내고 있다는 문자만 보내셨어. 진짜 무책임하시다. 갑자기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서연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민수도 점점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편히 계시면 되는데. 아이들도 불만이 쌓여갔어요. 언제 할머니와? 지아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 지훈도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말에도 진짜 그리움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것들이 없어서 불편한 거지 할머니 자체를 그리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모든 게 한계에 달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님한테 잘할 걸. 서연이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도 진짜 죄송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불편함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도 점점 징징거렸어요. 남해에서 나를 위한 일상을 보내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저의 계획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갑자기 나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나는 남해에 있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남해요? 왜 거기까지?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제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드니까 돌아오라고 하네요. 민수야, 나는 여기서 행복해. 더 이상 집에 돌아갈 생각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희가 진짜 나를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내가 없어서 불편한 거니? 그게 아니라.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 나를 가족으로 생각은 한 거니? 전화 너머로 민수가 말문이 막힌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더 이상 너희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리고 말해둘게.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누구도 나를 귀찮아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고마워해줘. 너희와는 다르게 말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은숙 씨, 오늘도 낚시 갈 거지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어제 고등어 3마리나 잡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잡아볼게요.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누구도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고마워해 주셨어요. 은숙이 할머니가 텃밭일을 도와주셔서 올해 채소가 정말 잘 자랐어요. 이영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 전화가 또 와도 저는 받지 않았어요. 굳이 그들의 불편함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여기서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걸 느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남해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의 일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은숙 씨, 오늘 우리 손녀 온다니까 같이 저녁 먹어요. 이영순 할머니가 반갑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기쁘겠어요. 제가 뭘 준비해 갈까요? 준비는 무슨, 그냥 오면 돼요. 은숙 씨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서울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가장 외로운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영순 할머니의 손녀 수진이가 왔어요. 30대 중반의 밝은 여성이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이분이 은숙 할머니시구나. 할머니가 자꾸 얘기해 주셔서 궁금했어요. 반가워요. 김은숙이에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할머니가 은숙 할머니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으셨어요? 은숙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많이 심심하셨잖아요. 그런데 은숙 씨가 와서 많이 달라졌지. 매일 함께 일하고 이야기하고. 정말 든든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게 언제였을까 싶었어요. 은숙 할머니도 가족분들이 그리우시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운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여기 분들이 제 진짜 가족 같고요. 그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 동안 어머니 없는 생활을 해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서연은 매일 지쳐 있었어요.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 그리고 자신의 일까지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머니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아니, 한 달 동안 직접 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하셨는지 알겠어.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어머님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리고 제주도 여행 때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를 빼고 계획 세웠던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서 그랬는데. 핑계야, 그건. 사실 우리가 편하려고 그랬던 거잖아.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 언제 와? 지아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남해에서 잘 지내신다고 하셨어.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할머니가 항상 계셔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요리가 그리워. 민수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요리해주는 사람,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만 기억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어요. 한 달 넘게 비어있던 방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앨범이 나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혼사진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진이. 민수는 앨범을 넘기며 감정이 복받쳤어요. 어린 자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들. 특히 자신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 기쁜 표정이 생생했어요. 여보, 왜 그래? 서연이 들어와서 물었어요. 이것 봐. 어머니가 우리 사진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 서연도 앨범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네. 그러게.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그 시간 저는 남해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은숙 씨, 내일 우리 마을 잔치 있는데 같이 갈래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잔치요? 좋아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마을 사람.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속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다를 보며 일기를 썼어요. 남해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서울 생각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여기가 내 진짜 집 같다. 매일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하는 일을 고마워해준다. 72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다. 민수에게서 가끔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는다. 굳이 그들의 불편함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도현아, 당신이 말했던 게 맞았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고마워.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더욱 편해졌어요.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해돋이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 인생이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바다가 대답하듯 파도가 더 크게 일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72세,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제게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내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져서 속상한 분, 한 번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도 괜찮아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다고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하고 당신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처럼 용기 내어 새로운 길을 선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족들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행복해질 권리는 당신에게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마워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